예, 오늘 오후 시간은 원래 이제 문학 수업에 대해서 제가 시 두 편, 소설 두 편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 수업의 뒷부분에 중요한데 좀 남은 게 있어서 앞부분 좀 더 정리를 하고 문학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정도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네. 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토성기는 열 상태다. 그냥 열 상태다. 그러니까 열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뜨겁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섭신이, 화신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열이 아니고 우주에서 영적인 형태로 운동을 발생시키는 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의식 같은 것도 일종의 열인 거죠. 예. 뭐, 굳이 과학적인, 물리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신경스냅스가 주고받는 전기신호거든요. 전기신호 안에 그 의식의 내용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신호덩어리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형태가 토성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열들이 냉각돼 가면서 가스 형태의 성운을 이루고 있을 때가 태양기다. 그리고 요때 토성, 태양,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태양계라고 오늘날 부르는 이 형태가 자리를 잡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이 되어갈 때가 달기였다. 그래서 첫 번째 냉각기에 몸과 마음의 분리가 일어났고 두 번째 냉각기에 몸과 마음과 영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 마음, 영의 분리. 그러니까 원래는 몸, 온, 영의 한 덩어리였던 거죠. 토성기의 한 덩어리였다가 예. 태양계에는 마음이 바깥에, 몸이 안쪽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달기가 오게 되면 영이 더 바깥에, 예. 그 다음에 마음은 신체 속으로, 이제 신체가 어느 정도 고정 형태를 가지게 돼가지고, 신체 속으로 절반은 스며들고 절반은 떠 있는 형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직립사지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상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 상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고대 인류에 대해서 원시인이었다는 등 유인해서 발달했다는 등 이런 진화론적 가정을 자꾸 하게 된다고 인지학에서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인간을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본성 전체를 몸원형의 종합으로 본다면 인간을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 지구 진화와 함께 본 인간의 모습은 형태 얽매일 필요 없이 지구 발달의 어떤 단계에 따라 가지고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변화시켜 왔고 이렇게 인간이 지구에 최적화된 종합 재현체로 변화해 오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남은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식물들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순서는 우리의 평소의 상식과는 달리 광물 먼저 생기고 식물, 동물, 인간 생긴 게 아니고 거꾸로다. 인간 먼저 생기고 동물, 식물, 광물 생기는 식으로 갔다. 그럼 이제 열이 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열이 떨어지는 과정을 쭉 해서 이 달기를 지나고 우리가 지구기라고 하는 데로 들어왔을 때, 뭐 흔히들 우주의 가을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구기라고 하는 데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형태가 굳어지고 에테르나 아스트랄 같은 것들은 그 형태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형태 안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형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스트랄은 남김없이 인간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아스트랄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이런 인간 존재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직립하게 되고 근데 이제 슈타이너는 인간이 왜 직립하게 됐나라고 하는 거를 영이 인간을 떠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들이 점점 지구라고 하는 자 지구 자체를 생각해 보면 지구가 열 덩어리에서 지금 식은 덩어리로 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슈타이너는 지구가 죽어가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구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기준의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인 거죠. 현재 우리 모습 같은 이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토성기 인간하고 지금 인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른가 하면 토성기 인간은 세계와 인간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분리를 거쳐가지고 현재 지구기 우리 인간은 나하고 세계는 너무나 확연한 장벽, 이게 개체적으로 딱 쳐져 버린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불행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인간한테 새로운 어떤 의식과 과제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몸 운영의 분리가 되면서 인간은 점점 세계의 영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맞잖아요. 나의 아스트랄적인 어떤 감지 능력이 신체 바깥에 있을 때는 외부 아스트랄들과 교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신체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 아스트랄하고 교감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내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스트랄은 아스트랄이거든요. 내부에 들어간 아스트랄이 에테르와 만나가지고 활발한 의식활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식활동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피부 속에 갇혔으니까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소재 삼아서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이걸 요리해서 의식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감각기관이 압도적으로 이 두개골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랍니다. 네.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이게 소위 슈타이너가 중위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게 두개골 속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뇌에 가장 가까운 기관들. 시청각이죠. 시청각입니다. 소리와 색. 소리와 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청각을 기본 바탕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의 본질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형상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구기로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모습들이 어떤 형태 형성이 굳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자체가 형상을 통해서만, 형상적인 반영을 통해서만 인식하도록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식은 다 형상적인 인식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부턴가 하면 인간이 외부 아스트랄 능력, 외부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 아스트랄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게 후기 아틀란티스 때부터라고 봅니다. 예. 완전히 잃게 되는 게 후기 아틀란티스 때, 이제 그 지구기 중에서도 이제 전기 아틀란티스기가 걸쳐 있고 후기 아틀란티스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시기라고 하는 게 이 후기 아틀란티스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후기 아틀란티스 시기를 대략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으로 잡고 있죠. 이때부터는 이제 외부 영과의 교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인간은 직립을 하고 형태를 정확하게 갖추어서 뼈와 피부 속에 갇힌 존재가 됐다. 그러면 이런 조건 아래에서 일단 인간이 왜 직립하게 되고 또 인간 신체 내부로 몰려 들어온 에테르 아스트랄이 감각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의식을 재현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거.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게 점점 지구가 식으면서, 지구가 식는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어쨌든 지구 상태의 압축체니까 그럼 빠져나가면 그냥 지구에 아예 영적 에너지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빠져나간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속으로 응축돼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어떤 우주적인 영적 거리만큼 이게 쭉 어떤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행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달기를 우리가 보통 아스트랄체라고 얘기하는데 아스트랄은 원래 이름은 별들을 아스트라라고 하거든요.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여러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달이 지구에서 다시 분화가 돼 나갔을 때 달만 분화돼 나간 게 아니고 달을 비롯한 다른 행성도 같이 분화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행성이 뭐가 있냐? 목화 금수. 자, 그러니까 태양기 때 태양 토성 생기고 달기 때 달 목화 금수 생기고
이름으로써 남은 원래 원형이 현재 지구가 되고, 그 남은 원래 원형 행성 속에 재현 존재가 현재 인간이 되고, 이게 우주 발달사였다라고 슈타인은 보는 거죠. 예.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서 이해하기는 쉽죠. 예. 그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옛날에는 정말로 지구가 살아있었다. 언제? 토성기 때. 살아있었다는 것은 지구가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거야. 근데 행성도 인간처럼 생로병사를 앓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죽어가면서 태어난 인간 존재가 지금의 인간 존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구의 죽음과 현존하는 인간의 탄생, 이게 교차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인간들은 모든 어떤 그 여러 두 번의 냉각기를 거쳐가지고 행성들의 체계가 이제 분화가 된 상태에서 형태 형성들이 이제 각지게 모나게 딱 어떤 분리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루어지고 이제는 외부의 아스트랄 능력들은 사라지고 이게 전부 내면으로 몰려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뇌 속에서 의식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지. 이게 신진대사가 바로 생명 아닙니까? 들숨을 하면 날숨도 내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얼마 만에 싸야 되지? 이것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정해놓은 게 있죠. 못해도 24시간 안에 싸야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영양소로 분해가 될 때 결국은 기초원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분해되고 그 분해되는 과정 안에 있는 힘들, 그 원소의 힘들이 우리한테 영양소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탄소, 질소, 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것들. 근데 음식은 물질 덩어리고 공기는 말 그대로 공기니까 아주 미세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몇백 그램을 먹어버리는데 2kg 먹나? 한 2kg 먹는다고 봐야죠. 2000칼로리면 성인 기준. 예. 2000칼로리 정도 먹으려면 2kg 정도 먹어야 될 것 같네. 그 정도를 먹어버리는데 공기를 만약에 압축해서 2kg 쌓는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이. 계산해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죠. 슈타인은 계산했더라고. 슈타인은 계산을 했더라고요. 공기도 음식 들이키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잖아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안에 뭔가 남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배설되고 마치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남고 찌꺼기가 배출되듯이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누적이 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재생시키는데 쓰이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슈타이너는 우리 몸 안에서 대기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어떤 영적 기운들, 이것들이 한 바퀴 마치 우리가 밥 먹고 싸듯이 24시간 안에 싸듯이 한 바퀴 순환하는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7년 주기 발달설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세포가 다 재생돼 버리는 거. 예. 체세포가 싹 재생되는데 지금 과학도 이제 와서는 이제 그게 드디어 얘기되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체세포가 7년 내지 8년 단위로 재생이 된다. 현재는 이제 워낙 나노테크놀로지 같은 미세과학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리적 수준에서도 이런 정도의 관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100년 전 슈타이너가 이 얘기를 했거든. 예. 그때는 무슨 측정을 하거나 전자현미경으로 뭐 볼 수도 없었던 시절인데 인지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 나가는 게 7, 8년 걸린다. 그럼 공기를 통해서 나가는 게 배에서 배출되는 표시가 몸에서 난다. 어디서 나게? 손톱, 발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예. 저절로 애들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미세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한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신체 발부의 맨 끝자락들에서
이게 계속 재생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표를 내고 있는 게 그게 손발톱이라 그래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교사 과정 세미나인가 거기에서 정말 인간을 이해하려면 손톱 발톱이 왜 자라는지 이런 걸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인간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를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무리죠. 그러니까 사고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다. 자, 이제 뭐 지엽적인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고정된 동식물, 광물의 모습, 성질,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이걸 연장시켜서 과거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 이게 다 오류가 돼버리는 거죠. 지구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사계절을 만나고 있고 또 사원소를 가지고 뭐 이제 동양은 음양오행, 서양은 사원소, 사대설 이런 걸 가지고 만물을 설명해 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구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구기의 지구기후라는 거야. 그럼 달기의 기후는 다르다는 거지. 공기의 밀도도 다르고 분포도 다르고 다 달라. 5대양 6대주 이런 것도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5대양 6대주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듯이 이 지구 자체의 상태가 단계 변해가면서 모든 것이 따라서 같이 변해갔기 때문에 현 지구기의 인간의 경험만 가지고 이거를 연장시켜가지고 환상적인 가설을 만들어낸 다음 그거를 꽤 맞추는 물리 데이터를 짜맞추게 하는 식으로 사실상 오늘날의 자연과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름으로써 이제 어째서 인지학이 자연과학의 한계를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지, 또 진화론과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지, 따라서 인간관이 뭐가 다른지, 예. 영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직립하게 된 이유는 영적인 기운들이 점점 지구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지구에서 빠져나가니까. 근데 인간은 여전히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지구에서 떨어지는 만큼 인간은 영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직립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영성을 쫓는 인간의 사고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직립하게 됐다. 인간이 직립하게 되고 그 영적 과정에 맞추어서 우리의 지금의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뼈, 뭐 골격부터 시작해서 골격, 장부, 신경, 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지구 변화에 발맞추어서 인간 지금의 이런 외형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외형 이 자체가 현 단계의 태양계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동의보감의 신영장부라든가 황제내경이라든가 동양의 한의학의 어떤 고전들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우주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상식에 속하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천문의 질서에 별자리들의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인간의 인체에 이런 구조가 있는 거다라는 서술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뒷자료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슈타이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인들은 영성을 천문의 질서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그 천문의 질서가 발휘하는 여러 영향력들이 인체 속에 그대로 재현됐다. 또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 제도 속으로 천문 질서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오늘날 인지학이 보고 있는 영에 대한 관점과 이미 그 고대에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잖아요. 예. 슈타이너도 슈타이너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중국의 어떤 고대 문명의 성격하고, 근데 사실 슈타이너는 아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존재도 몰랐고 동북아시아 문명도 몰랐고 유교도 몰랐고
예. 당시 서양 지식인들한테 소개됐던 도교나 불교는 인도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어차피 인도는 인도 힌두교 이런 것들이 서양에 소개된 거는 뭐 오래됐죠. 그러니까 불교는 좀 달라요. 불교에 대한 이해는 신지학 운동 속에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부처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의 노자라든가 그다음에 공자라든가 이런 동양의 어떤 정신적 리더들에 대해서는 슈타이너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의 마지막 강연에서 중국 문명이라고 칭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슈타이너는 동양을 이제 인도부터 동쪽의 문명을 일본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두 개로 얘기를 해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죠. 예. 일본을 하나의 문명이라고, 독자적 문명이라고 인식했던 게 당시 서구인들의 왜곡된 동양상이었죠. 그 시대의 어떤 동서관계 때문에 생겨난. 아시다시피 서양인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됐던 동양은 일본을 통해서 알았던 거고, 우리도 근대화라고 하는 걸 일본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일본이 관문 역할을 했던 거를 보고 일본이 마치 아시아에서 고대 때부터 하나의 문명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전혀 역사 사실과 다르죠. 슈타이너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무지했습니다. 무지했고, 황하 문명하고 홍사 문명은 다르죠. 달라요. 동아시아 문명에 분명한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고 발달 속도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 기제는 음양오행과 주역이거든요. 최소한 3,000년 이상, 조금 길게 보면 5,000년 이상. 음양오행과 주역이 문명의 어떤 구성, 기본 개념으로 계속 써여 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알미 부재였습니다. 알미 부재했고, 당연히 지금 코리아라는 존재는 뭐 알 수도 없었고, 이걸 일본이라고 알았던 것도 아니고, 이런 구체적 동양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 알미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사실이, 저는 오히려 이런 사실이 바라 슈타이너는 성실한 수행자였지 무오류의 성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슈타이너를 마치 뭐 무오류의 교조적 대상으로 삼는 거야말로 큰 오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점에서 슈타이너가 당대의 수행자자 지식인으로서 보여줬던 성과와 한계, 이런 거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그럼 지구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구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지구계 인간의 특징이다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슈타이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슈타이너나 괴테 같은 이론론자들의 출발점, 인식론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감각을 믿으라 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대 철학들은 감각을 믿지 마라 해서 출발하는 거고, 감각을 믿어. 그런데 문제는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떤 형상인식 처리를 하는 우리 의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 문제를 이론론자들은 풀 수 있다라고 보고 이원론자들은 풀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자들은 다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고, 불가지를 전제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구성하는 거고, 이론론은 그거를 인간의 내적 영성으로 감각이 의미하고 있는 바, 감각 자극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지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오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왜곡된 의식 구조. 그 왜곡된 의식 구조가 뭐냐 하면 감정이 일으키는 왜곡, 결핍감, 불안, 욕망 이런 것들. 감정이 일으키는 왜곡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언어가 일으키는 왜곡.
자,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 중에 언어가 왜 발생했나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바깥에 아스트랄의 아우라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을 때는 언어가 필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모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싸야 되고 공기를 들이키면 뱉어야 되듯이 감각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신진 대사 과정이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에테로 아스트랄이 바깥에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안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물질적인 방식으로 교류를 해야만 돼요. 그 물질적인 방식 중에서 인간 감각이 가장 의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시청각이니까 시청각적인 물질 소재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청각적 물질 소재를 이용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서 자기 내적인 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리듬을 맨 처음에 몸으로 표현하죠. 네, 제스처, 몸짓. 그 다음에는 웅울웅울웅울웅울 하는 원시적인 음의 고조장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인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애들이 몸짓밖에 못하다가 그 다음에 옹알이 하잖아. 옹알이를 통해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이 단계인 거죠. 바로 이 단계들이 이 단계들의 의식의 누적 발달이 되면서 드디어 자음, 모음이 분절된 상태에서 자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관지와 심폐 기능이라든가 이런 장부의 힘 조절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아, 오, 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 구강 구조를 살짝 오므렸다 벌렸다 좁혔다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슬순 주어로 보면 전부 후음입니다. 모음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폐 기능하고 기관지만 이용해서 낼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모음은 인간 내면의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감정 표현 말고 내가 대상을 인식했을 때 자극받은 감정이 있잖아.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는 모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야.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다양한 색깔, 다양한 성질의 이 대상을 표현하려면 소리의 분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 소리의 분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혀를 가지고 바람의 압력을 조절하고 혀의 위치를 조절하고 그죠? 구강의 공간의 어떤 너비를 조절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가 튀어나올 때 비음으로 누르는 작용 이런 복합적인 이 우리 기관지에서 구강으로 이어지는 소리를 내는 이 마지막 관문 이 마지막 관문을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 해 가지고 분화된 소리를 내는 거지. 그, 크, 스 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모음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 허, 트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모음은 이제 기초감정이 원래 몸속에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고 예. 분화된 다양한 형형색색의 이제 대상들을 보면서 이것들로부터 받는 자극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음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모음부터 먼저 배우고 나중에 자음 배우는 거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그러므로서 드디어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언어가 대상의 실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은 소리고, 글은 형태 아닙니까? 형태로 표현을 하든 소리로 표현을 하든 우리가 만나는 실제 대상은 그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의 12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어떤 문자는 그 종합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것을 포착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철학에서도 긴 논쟁을 낳았죠. 유명론 실제론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는 그냥 일종의 그 간판 역할을 하는 명목일 뿐이다. 이게 유명론이고 언어 그 자체가 실제 진실을 반영한다가 실제론이에요. 언어 유명론, 언어 실제론 이게 철학사에서 거의 뭐 1000년 이상 있었던 논쟁이거든. 근데 말하자면 유명론이 맞는 거지. 실제론적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
언어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요.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성, 이런 게 있어야지 소통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제와 본질적인 유명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언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형상인식을 중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삶이 제한돼 버려요. 삶 자체가. 인간은 종교를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예술을 추구합니다. 근데 왜 추구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토성기라는 종교가 있었을까? 나 자신이 영인데 뭔 종교가 있어? 종교는 영이 인간을 떠났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핍 보상 노력이거든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학문이 나오게 시작했을까? 세계를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시절에는 학문이 안 나와요. 학문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뭔가 매개된 방식으로 인식하고 소통해야 됐을 때에는 학문이 나와야 돼요. 이 매개를 좀 더 보편적이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맞잖아. 인간의 감수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벌충하려고 예술이 장르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문예술 종교, 이게 인간의 감성, 이성, 영성을 대표하는데 이 각각의 것들이 발달한 것은 사실상 보면 존재적으로 그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발달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구기 인간은 인식에 있어서 필연적인 오류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류 자체가 이제 이건 진실이고 저건 오류가가 아니고 인식 과정 자체가 아주 그 이전의 인간에 비해 가지고 완전성이 떨어지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야. 예. 아우라가 바깥으로 뻗어 있었던 시대 인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불완전하게 소통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나의 뇌 안에서 나의 몸 안에서 어떤 느낌, 감성, 의식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녀. 근데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표가 나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적인 표현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언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 시청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냄새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사지 운동의 어떤 구조도 있고, 이 모든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표현들을 전부 외적인 물질적 매개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도구가 발달해요. 이게 물질 문명의 발달이 시작되는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스타트에 있었던 문명사적 기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류가 도구를 발달시켜온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유명한 그 정의가 있습니다. 도구의 철학적 정의가 뭐냐 하면 인체의 유기적 연장이라 그래요. 모든 도구는 원래는 인체가 하던 역할을 외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야. 삽, 우리 손이 하는 역할. 수레, 우리 다리가 하는 역할.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망원경, 눈이 하는 역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다 인체 기능들을 연장시켜서 외적으로 표현하고 효율을 올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기 이전의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야말로 지층 속에서 수만 년 전에 어떤 고대인들의 유물을 보고 우리에 비해서 도구 발달이 안 돼 있었다라고 얘들 야만이네 하고 비웃는 거는 우리가 오류투성인 거지. 오히려 그때 사람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 복잡한 도구 없이도 알았던 것을 우리는 도구를 거쳐야 아는 방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매개를 많이 거칠수록 오류 가능성이 커져버리죠. 그래서 오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게 이제 7페이지 끝. 그러면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로 오면 올수록 인간은 점점점 개체화돼 왔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물리적 개체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앉아 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사구성체 종합으로 인간이 있게 됐는데 사구성체 중에서 물체적인 부분은 물질적 내구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걸 죽음이라 그러잖아. 근데 인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그게 아니거든. 인간은 사고성체 다가 인간이고 그 중에서 핵심은 오히려 자아가 담고 있는 영이거든. 영적 능력이거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뭐, 고등종교에서 다 불생불멸을 얘기하는데, 인지학도, 인지학적 관점에서 파악된 영성으로 봐도, 이 영성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 신체에서 물체적 성질과 그와 결부되어 있었던 나머지 구성체들의 조합의 갱신인 거죠. 갱신인 거죠. 업과 윤회를 통한 갱신. 마치 우리의 일과가 잠과 꿈을 통한 갱신인 것처럼 그런 의미를 때는 갱신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인간이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생긴 거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두려움이나 불안,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지거든요. 내가 사태 파악이 안 되면 불안하게 돼 있어.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 무지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오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옛날처럼 아우라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세계를 인식 못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가 오류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오류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 종교가 생깁니다. 학문도 생기지만 종교도 생깁니다. 학문이 생기는 것은, 자, 종교가 먼저냐, 학문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죠. 왜냐하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인간들은 그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영적 존재였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아직 영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게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어린애가 뭐 모르면 엄마한테 가서 묻듯이, 내가 지금 아리까리한 게 생겼네. 신한테 가서 물어야지. 나로부터 멀어진 신. 근데 나보다 신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 인간들에도 의식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나보다 신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그 자체가 어떤 뭐 뛰어난다기보다도 그가 신하고 연결성이 나보다 지금 더 있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 신탁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 탄생이자. 근데 종교에서 학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유는 그놈의 신탁의 사회적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 거죠. 신탁에 안 맞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왜? 인간들이 점점 물질에 의존적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영성은 더욱 희미해져 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도구적으로 계량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이 결핍 보상 노력들이 가속화되게 되고, 그 물질주의가 강화돼가는 역사로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예, 현재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럴 법하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종교가 먼저 나오고, 종교의 힘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신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줬고 대답한 대로 행해보면 맞았는데, 어느 날부터 신탁이 한 개, 두 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트로이 전쟁에서 네가 이길 거야 그런데 져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언제 비 올 거야 그런데 안 와버리고 막. 예. 아마도 드디어 인간들이 세계 혹은 우주영과의 직접적인 이 어떤 상호 연결에 대한 실감,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종교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학문이 대체하게 된다. 학문이 대체하게 된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어느 교주가 잘못하고 어느 장군이 잘해서 어느 왕이 잘하고 정책을 어떻게 펴가지고 학문이 종교를 이겨먹는 게 아니고, 일종의 역사의 필연적인 우주적 진화 과정에 의해서, 발달 단계에 의해서 이런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크게 보고 이걸 다시 좁혀가지고 지구기 문명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관점을 9천여 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시 이 관점으로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면 큰 단위에서 일어났던 순환의 역사가 작은 단위에서도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9천년 전부터 있었던 후아틀란티스기도 하나의 어쨌든 단계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단계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또 연도수가 2160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160년 안에서도 전체 순환의 전체 순환을 의미하는 문화의 변화들이 있는 거고 또 2160년짜리 단위로도 큰 단위의 또 변화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2160년짜리 2000년이라고 합시다. 2000년짜리 변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인지학에서 많이 들었던 고인도 문명, 페르시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레코로망이라고 하는 현대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2000년짜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2000년 안에서도 2000년은 길잖아. 2000년 아주 긴 세월입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안에서도 다시 3단계로 자르면 한 700년짜리 큰 변화가 나오는 거고. 그럼 한 700년을 어느 구성체가 주도하는 거죠. 700년 안을 다시 잘라보면 이 안에서도 또 사구성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근데 그럼 무한히 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무한히 잘라 들어가는 거는 인간의 삶에 또 일정한 현재 어떤 사회 시스템의 속도,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자르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 삶에 유의미할 정도로만 자르는 거죠. 그래 놓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위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시대적 과제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나머지 요 제가 비문은 조금 빼고요. 비문 이건 명상 방법 소개하는 건데 요건 조금 생략하고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8페이지에 마지막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인도 문명이 근데 지나간 시대의 성과들이 지금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인도 이제부터는 이제 유럽사 기준입니다. 유럽사 기준으로 유럽사에서 고인도 문명이 유럽사에 뭘 남겼나? 카스터 제도를 남겼다. 거기에서 카스터 제도가 나왔다. 근데 이 고인도 그럼 시기가 언제가? 이게 한 9,000년 전쯤 되는 초기 문명 시대입니다. 초기 문명 시대 때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후아틀란티스기가 막 시작됐던 때라 가지고 아직까지 영적 지혜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야. 마술적인 힘이 실제로 발휘가 되던 시기였다는 거야. 아니 뭐 진짜로 아우라를 실감해서 부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으면 자연에 흩어져 있는 에테르 아스트라를 부릴 수 있겠지. 부린다는 게 꼭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파악해서 마치 제갈량이 언제 바람이 불지 알아서 적벽대전에 성공했듯이 그 흐름을 파악해서 이용하는 직관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술이 통하던 시기였다는 거야. 그 다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후대 카스터 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분제가 나오는데 신분제 최초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신분제 최초의 근거는 뭐였을까? 당연하게도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천하게 여겼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옛날 기준은 초기 고대 문명은 인간으로부터 떠나가는 영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그 영을 대신하려고 했을까요? 붙잡으려고 했죠. 기준이 설정되죠.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영성을 얼마나 내재하고 있나? 세계의 영적인 힘들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4단계로 나눴을까? 지구가 사계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원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고대 문명 속에 벌써 각인이 됐거든. 각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영성이 높은 계급, 그 다음부터 또로로록 내려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가장 하층 계급은 생산해야지. 물질 생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질 생산. 그런데 이게 그 옛날에는 그게 하층 계급이었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가 지배적이 됐을 때에는 물질 생산하는 계급이 짱이죠, 뭐. 맞잖아요. 물질을 유통하는 어떤 그 사회적 도구 기능으로 나온 게 교환 수단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화폐 교환 혹은 이 화폐 성격이
막 관념화돼 나가면서 암호화폐니 신용화폐니 하는 대로까지 발달해 왔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어쨌든 화폐는 교환 수단이에요. 본질 가치가 교환 가치입니다. 교환 가치인데 이거는 물질 생산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유통 행위인 거지. 물질 생산이 없다면 이게 유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유통하는 사람들은 상인, 만드는 사람들은 공인이잖아. 크게 보면 물질 생산 계급들이 지배 세력이 된 거지, 지금. 이 말은 지금이 물질주의의 극이다라는 거야. 이제 계급이 현실적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스트 제도가 인류의 모든 문명에 어떤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소위 신분제, 계급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게 산업공상이다. 산업공상 이런 거의 흔적이다라고 보세요. 산은 얕은 가치를 다루는 거잖아요. 소위 도덕성 이런 걸 다루는 거잖아. 네. 농은 자연과 1차 교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공과 상은 농보다 훨씬 물질적이죠. 공은 제조하는 거니까. 상은 돈 버는 거고, 유통하는 거고, 공에 딸려가는 거고. 예. 근데 상공업자들의 세계가 됐으니까 이건 뒤집어진 거죠. 예. 근대 와가지고 세상에 한번 역사의 큰 전환이 근대 와가지고 한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인도 때 이런 카스트 제도가 나왔고, 이 카스트 제도와 함께 윤회에 대한 오늘날의 잘못된 관념들이 이미 이 시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잘못된 관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회 과정을 일종의 욕망, 자기가 못다한 욕망에 대한 보상 혹은 어떤 죄에 대한 벌, 예. 이런 식의 교환관계로 윤회를 상상하게 되는 거. 예. 대중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윤회관이 남아지게 되는 게 사실 모든 종교 속에 다 있거든. 이게 고인도 문명 때. 일단 요거는 이제 유럽 이야기라고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좁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유럽 문명에서 이제 그런 오류를 남기게 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이때부터 역사를 뭐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영적 의식의 변화 과정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각 문명마다 그 영성을 이끌어가는, 당연하게도 인간 집단 중에서 그 영성의 흐름을 대표하는 어떤 리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있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하거나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 인류의 의식성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이제 페르시아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인도 시기만 하더라도 마술의 시기라 그랬잖아. 사람들이 영성을 실감하던 시기거든요. 이때까지 종교 안 나옵니다. 종교 안 나오다가 페르시아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실감하던 이 층들이 확 얇아지게 돼요. 그럼 이제 종교가 본격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종교는 뭐다? 자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교. 네, 이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로아스터교와 함께 나오는 게 선악 이분법이에요. 선악 이분법이고, 조로아스터교의 그 리더를 자라투스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선악 이분법이 생기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풍속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 죄와 벌,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그런데 어쨌든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것도 영적 힘이라는 걸 이때 사람들은 알았잖아. 그러니까 악한 힘에도 어떤 신의 이름을 붙여주고,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어떤 대결 구도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루시퍼 아리만인 거고. 네. 그래서 이때 태양신은 선한 신을 아우라마즈다라고 불렀고, 못된 신, 인간을 어떤 권력욕, 욕망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신은 앙그라마이뉴, 그게 오늘 아리만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됐다라고 슈타이너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집트 칼데아 시기에 가면, 이때는 이제 계속 이제 아까 하나의 흐름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 흐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흐름은 계속 가는 건데, 만약에 어떤 구성체의 변화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비유해서 보자면 고인도 시기가 바로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이런 시기 중에 물체 시기인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 없이 아직까지는. 예.
세계화의 일체감이 더 주도적이었던 이 시기다. 그럼 페르시아 시기는 에테르 발달하는 시기죠. 에테르 발달하는 시기는 이때 종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구성체에서 에테르의 종교를 배당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태양신이 나왔죠. 태양신. 세계 모든 종교의 신의 원형이 태양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종교가 탄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 칼데아 시기로 넘어가면 이때는 그럼 아스트랄 아닙니까? 근데 발달 단계를 7단계로 나누면 아스트랄 단계가 곧바로 감각혼 단계죠. 예, 따라서 이집트 칼데아 문화계가 감각혼 단계예요. 감각혼 단계인데 물질 감각 세계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서 이게 굳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영과 섞여 있었던 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 배후에 있는 영을 파악하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물질 배후의 영적 법칙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물질 소재들을 관찰하고 개척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배후의 영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학적인,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관찰과 측정을 중심으로 하는, 예, 이런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를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학문이 탄생한 시기라고 봐야 된다. 네. 이제 이때가 감각혼 시대입니다. 물론 뭐 감각혼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도 나타납니다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이 내 스스로 감성이 풍성하면 이거를 어떤 물질 소재로 표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얼마든지 그걸 표현할 존재적인 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체물을 안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대체물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다음 시대에 예술이 발달합니다. 오성훈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주의는 계속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도구과학도 계속 발달해 나가요. 발달해 나가고 있는 와중, 근데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때 없었던 게 이집트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걸 미이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미이라가 뭐의 상징인가 하면 물질성을 통해서 영원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대한 물질적 표시, 천문의 질서는 영원한 것들인데 천문의 질서에 대한 거대한 물질적 표시를 남겨놓은 거,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건축 구조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것들이 그대로 천문 질서를 뺏겨온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집트 문명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집트 문명에서 나중에 실제 우리 인간 발달에서 변형 에테르가 오송혼이 되지 않습니까? 에테르 주도적이었던 이집트 문명에서 이런 물질을 뭔가 영구 보존하려고 하는, 혹은 물질의 영원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학문적인 노력들이 스타트가 된 거다. 이때 이미 태양신은 나왔죠. 태양신은 그 전에 페르시아 때부터 나와서, 그래서 뭐 이집트 파라오고 뭐고 이런 건 다 태양신의 아들들인 거지.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성훈으로 들어옵니다. 오성훈으로 들어오면 이제 신의 지위는 땅바닥에 떨어지죠. 오성훈으로 들어오면 개체인간이 더 멀어졌으니까, 자, 신성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존재적으로 이제는 신성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잖아.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본격적인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믿을 신이 없어. 그런데 신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죠. 그래서 그레코로망 시기 대략 2500년에서 3000년 그 사이 시기에 좀 딱 들어오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달하는 게 신전 건축. 신한테 집 지어주는 거죠. 여기서 좀 사세요. 그걸 물리적으로 표를 내는 거죠. 신한테 집 지어주고, 막 신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고, 물질적인 표현으로 자꾸 외화시켜내는 거죠. 예.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시가 됐건, 그때는 소설은 없었지만, 그죠? 소설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고대 서사시들을 만들어내잖아. 신들의 이야기. 외화시켜내는 거죠. 예. 이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어떤 주체적 무게 중심은 이때는 이미 영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성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인간이 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영원성을 찾아야 된다. 인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간 집단들끼리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 영토 확장,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나? 영원성이 보장될 때까지. 전쟁의 시기로 들어가요. 본격적인 전쟁의 시기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 이후에 매해가 전쟁의 시기지만 그전에는 뭐 고대 왕국이 있을 때는 전쟁은 그 왕국이 한 번씩 망할 때나 있는 거지. 수천 년 가다가 한번 망할 때 있고 수백 년 가다가 한번 망할 때 있고 이런 거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대략 2500년, 3000년 요 사이 때부터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국가의 맹아들, 부족 국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인간 발달의 역사는 그냥 영토 확장과 경쟁의 역사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 중심으로 또 이제 물질 도구 발달이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무기 발달 중심으로. 무기 발달이 곧바로 자기의 영혼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데, 가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시기 이후부터는 도대체 우리가 왜 기술을 계속 발달시키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끝까지 따져가 보면 결국은 권력의 요청. 예, 경쟁에서 이겨먹기 위한 어떤 전쟁보다 우월한 이 경쟁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구 발달을 악순환적인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감각적 소재로 신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 대표가 신정건축이고 예술의 탄생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연계의 상실로 인해서 물질 감각 세계에 대한 인간 자신의 지배를 추구하려고 했고 우리가 아는 이제 전쟁의 시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도 어쨌든 영성을 계속 인간들에게 잊지 않고 영적인 본질, 세계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애썼던 리더는 어느 시대든 있기 마련인 거지. 이때 이제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는 피타고라스라고 봅니다. 피타고라스다. 예. 그래서 쭉 보면 뭐 자라투스트라, 헤르메스, 피타고라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역사책에 시험에 나오고 이러지만 사실은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 문명의 의식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 리더했던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영적인 그 우주적 환생 과정 속에 엮여 있겠죠. 이렇게 엮여 있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하 동문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어떤 영적인 인간의 몸으로 영성을 체화하고 인간들한테 어쨌든 영성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매개하는 그걸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성인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성인이 성인 오브 성인이 한 명 나오죠.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성인 오브 성인인가 하면 개체화된 인간은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개체화된 인간 안에서 영원성, 신성에 대한 자각이 100%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 그러니까 개체화는 인간 존재가 영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이 개체화 안에서 독립적으로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준 성인이 나온 거죠.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이 개인으로서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세계와 자기의 합일이라는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야. 이걸 보여만 줬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힘을, 영적 힘을 인류에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피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망 과정, 사망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됐다라고 보고, 이게 어떤 개인으로서 영적 완성을 할 수 있는 신호로 그리스도적인 영향이 지구에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성인들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전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시대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물질 도구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어와 어떤 역시 물질적인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감성의 물질적 표현에 있어서는 뛰어납니다.
근데 영감, 직관, 상상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 영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능력치에 있어서는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은 일방적으로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예. 영적 성질을 가진 것들이 점점 쇠퇴하면서 이걸 대체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뭐로 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황금 시대에서 쓰레기 같은 시대로 우리는 타락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늘 있죠. 거꾸로 유인원에서 이 똑똑한 AI를 만드는 현대인으로 진화해 왔다. 이게 완전 서로 다른 시각이잖아요. 근데 두 시각 다 한 면이죠. 한 면. 두 시각 다 한 면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서로 교체를 이루면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계속 악순환적으로 끝이 날 것 같은 거에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준 신성이었다는 거예요. 성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인류가 알게 됨으로써 개인 속에서 인간의 본성, 즉 영성이 완성된 형태로 자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가 보여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성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이제 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의 존엄 이런 거죠. 개인의 존엄성. 신성과 연관된 개인주의적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다.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현대적인 의미의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영성을 다시 자기 안에서 재인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계시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다른 성인들하고는 다른 전환적 역할, 지구기의 꼭지점의 역할을 한 성인이었다. 성령의 표현이었다라고 슈타이너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영적 리더십 내지는 영적인 매개자가 뭐 꼭 그리스도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영역을, 모든 시대, 구분, 문화,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성령적 의미로서 인류에게 계속 지속되겠지만, 부분 시대마다는 또 그 시대 과제를 이어주는 영적 리더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보는 거고, 동양에서도 그래서 여러 이 단계로 나누잖아요. 성인급이 있고 군자급이 있고 현자급이 있고 뭐 이러면서 막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옛 사람들이 붙여놓은 급에 우리가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급에 구애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학벌주의의 연장이다. 그것도 마치 경쟁하듯이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현대 과제는 뭐냐? 현대 과제는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럼 현대 과제는 뭐냐 하면, 근데 우리가 이미 지구기에 이런 현 존재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이 아스트랄을 외부로 뻗쳐서 소위 주술적, 마술적 어떤 초인적 직관을 얻을 가능성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적인 수행 방식은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그런 초인적인 신과의 연결이 되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 말하자면 제사장 그룹의 역할을 하도록 구조화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오성원이 지배적이 되어버린 현 시대에서는 그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오성의 힘이 그걸 압도한다는 거예요. 오성의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개념, 논리, 과학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술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뻔한 거잖아. 압도해버렸습니다.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개인이 정상적 발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성을 회복할 거다라는 계시를 준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성을 발달시켜 왔던, 즉 오성을 발달시켜 왔던 그 능력치. 그래서 슈타이너가 물질적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했지만, 그리고 많은 죄를 남긴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필연적이고, 한편으로 이거는 피할 수 없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축복이기도 하다는 거야. 바로 이 과정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드디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알게 되고, 예, 우리가 오늘날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인데, 자유는 개인에 대한 존엄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자유라는 가치가 안 생기잖아.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떠오르게 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어떤 진리 완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발달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성적 능력치를 극대화해야 돼. 이 극대화 끝에서 도약이, 비약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고 슈타인은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거나 죄악시하면 절대 안 되고, 다만 물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만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물질주의가 밝혀놓은 절반의 진실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인류의 성과였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기본 관점입니다. 기본 관점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주의를 발달시켰던 바로 그 오성원적인 능력, 이성, 오성, 지성, 이게 영적 사고의 혼적 단초거든요. 영적 사고의 혼적 단초입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물적 대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숫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런 한계점들이 있단 말이죠. 한계 너머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한계 너머를 우리가 다룰 수 있으려면 한계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계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알려면 기원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논할 수 있으려면 언어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언어의 영.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오이리트미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오이리트미가 바로 인간이 시대적인 정상 발달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 발달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으로 풍성한 어떤, 소위 말해 예술 장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언어 논리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걸 다 합해도 표현할 수 없는 내면에 더 창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다 연결해서 종합 표현할까로 나오는 게 오이리트미란 말이야. 그래, 오이리트미가 이제 발도르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위상이 있는 거죠. 오이리트미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결합시킨다가 기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이리트미가 오로지 감성적 예술 장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오이리트미는 오히려 인간의 모든 의식 발달 과정을 다 압축해서 영적 사고 통합으로 도약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그 도약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어떤 하여튼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적 과제가 뭐겠는가? 현대적 과제는 간단히 말하면 맨 끝에서 사고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거. 슈타인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발달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옛날에는 사고 발달 안 하고 임계 체험을 한다든가, 뭡니까? 임사 체험을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극한적인 어떤 감성의 파탄 체험을 한다, 분열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계를 체험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래 되면 이제 고립되고 비현실적이 되고, 이제 인류의 정상 발달 과정들을, 이렇게 포섭을 못 해내게 되고, 그것과 유리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인은 고차인식 세계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생활 리듬을 깨지 말고 수행해라고, 깨지 말고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사고 발달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 사고 발달은 우리가 지성이라고 말하는 걸 뛰어넘는 게 목표인 거지, 이거를 강화하거나 이거에 의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웃기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용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래.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인간 내면에 일단 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도구적으로 발달시킨 그 모든 것들, 이런 의식적으로 그 기원과 발달 과정을 인지학 같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통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통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너머에 대한 통합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의지감성사고에서 사고는 그 사고의 혼적인 표현이 지성, 이성 이런 거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사고라는 이 개념이 지성, 이성으로 한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인간의 감각지각, 우리가 말하는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언어와 숫자의 논리 속에 갇혀있는 감각지각의 세계 속에 한정되어 있는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 배치가 인과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고, 뭐 장점도 있죠. 인과율만 되는 게 아니고 목적률도 발견해내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걸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넘어서서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수행 방법론들이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이 수행 방법론을 실제로 해보면 분명히 효과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부지불식 간의 그 훈련의 효과들이 어떤 내면화되도록 말하자면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발돌프 교육이에요. 예.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정상 발달 과정에 극히 충실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이것들이 통합돼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도록 예, 교육적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짜놓은 게 발도르프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럼 발도르프 프로그램이 나중에 영적인 어떤 자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영적인 자기 완성 이런 거를 이룰 수 있으려면 뭐 너무 상식적인 바탕이지만 감성 발달할 때 감성 제대로 발달시키고 이성 발달할 때 이성 제대로 발달시키고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와 숫자를 다룰 때에는 언어와 숫자의 말 그대로 기원과 발달 과정과 확장과 한계와 이걸 다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감성이 인간의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동력이 될 때는 그 감성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고 그런데 이성이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거든요. 이성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는 과정에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알아가는 게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 네. 감성적 과정이 나한테 주는 만족만큼이나 새로운 삶이 나한테 주는 희열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성도 대면되면 이성적 희열은 맛도 못 보고 이러면 영성은 뭐 이생에서는 망입니다. 이성에서 망인 거지. 이 두 개가 잘 발달해서 잘 통합이 돼야 드디어 도덕성의 발달과 함께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건데 이거 두 개 자체가 허물허물해버리면 감성 발달, 이성 발달 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면 도덕성도 취약하고 주체성도 취약하고 이건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도프 교육은 특별히 막 신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감성, 이성 발달을 때에 맞게 잘하자. 딱 요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영적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배려가 있고 방향성을 부여하고 교사가 한 존재로서의 상을 심어주고 영적 인간의 상을 심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했던 자유로운 개인의 자기 완성으로서의 어떤 세계와 자기의 구원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지 스스로 신과 합일되는 것을 실감하고 의식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 근데 다시 한번 오늘날은 지성을 초월하고 사고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하는 거. 그게 오늘날의 과제다. 그게 오늘날의 과제다라고 슈타이너는 지금 의식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의식권 시대 과제 딱 그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요 뒷자료는 사실상 맨 마지막에 인간과 지구의 발달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요 앞에 지금 신비학 개론은 전 주제를 다 다룬 거예요. 근데 전 주제의 어떤 큰 흐름들을 다룬 거거든요. 요 뒷부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대상들 자체가 괴테아눔의 건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슈타이너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인지학적 관점을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례와 일상 소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책이 우리한테 굉장히 내용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뒷자료는 일단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오전 자료는 이걸로 끝내고요. 오후 자료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핵심은 보겠습니다.
먼저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소설이 있는데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문학 장르를, 도대체 문학 장르를 왜 공부하나? 사실상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국영수 물화성지를 배웁니다. 나중에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제일 쓸모없는 게 문학적 감성 아닌가요? 취직할 때 제일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시험 칠 때도 별 쓸모없는 거. 근데 왜 하나요? 왜 중요한 과목을 하나요? 인간은 지 아무리 물질주의가 발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영적 본성을 떼낼 수가 없어. 이 영적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혼의 작용을 못 떼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금을 울리는 얘기들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본능적인 감동을 받아. 그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적 변화를. 아까 그랬잖아요. 슈타이너가 사회과학, 자연과학, 세상을 못 바꾼다. 왜? 영혼을 제껴버렸기 때문에. 그 심금을 울리는 영혼의 감동을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못 주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내지 못한다. 그 미숙한 영혼에 대한 문제는 떼어내버린 채로 계산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유도해 가지고는 어떤 그들이 제꼈던 타락한 영혼에 의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고. 그렇다면 시하고 소설은 일단 소설은 근대 장르잖아요. 근데 이런 장황한 특히 장편 소설이 소설의 본령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는 단편이죠. 파우스트는 장편 오브 장편이죠. 근데 파우스트는 원래는 지금 근대 소설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희곡입니다. 연극 대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소설 같은 논리 구조를, 근대 소설 같은 논리 구조를 띠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작품들을 직접 다루지 못할 거고, 제가 수업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나 문학을 왜 하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과목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소위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한테 언어를 통해서 영혼을 건드리는 게 바로 이 문학 장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감성을 건드리는 게 이 문학 장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는 보다 직관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근데 소설과 시의 차이는, 소설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성전결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때그때 사회 제도 문화하고 뭔가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단 말이야. 시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시는 문법적이거나 개념적인 틀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즉 언어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조금 더 근본적인 감성에 충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확실하게 분화가 되죠. 소설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을 극대화하는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혼의 상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야말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부족한 이 감성과 이성의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 시는 절대적으로 감성적이에요. 시가 이성적이라면 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저는 빨치산 긴 시 이런 거는 시같이 안 느껴집니다. 이게 시인지 찌라시 모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들도 있었잖아요. 왜? 막 역사 서사시 하면서. 근데 그게 시인지, 그때 막 잔악한 그 상황 묘사를 하면서 만약에 그걸 이어 붙여놓으면 그냥 소설 되겠구만. 근데 형식적인 시의 형식만 빌어서 쓴 거지, 시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시는 보다 감성과 언어의 원형성을 살려서 써야 돼요. 원형성을 살려서 써야 되고, 논리 이전에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시의 본래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개연성을 통해서 또 개연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성을 통해서 납득이 돼야 돼요. 설명이 돼야 되고, 그 상황의 전개, 해결, 이 과정들이. 그래서 소설이
시에 비해서는 훨씬 어떤 지성적인 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장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작품, 우리가 보통 문학이라고 했을 때 시도 있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오늘날 소설이 더 큰 거는 우리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정말 잘 이게 조화롭게 하는 작품일수록 좋은 작품이겠죠. 예,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전체의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너무나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는 이런 소설이 좋은 소설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 대문호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노인과 바다는 소설은 소설인데 끊어서 보면 한 줄 한 줄이 시예요, 그냥.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들은.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난 작품성을 보이고 있는. 문제는 영어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번역해서 읽는다. 예, 이거 좀 큰 로스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시소설은 이런 성격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소설을 왜 가르치냐?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 요것뿐이지 않냐. 다른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지금 영혼 문제를 제꼈기 때문에 소위 본격적인 학습 과정에서 영혼 문제를 다루는 건 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장르 예술 부분, 음악 미술 같은 장르 예술 부분이죠. 언어로 다루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인과 바다도 그렇고 파우스트도 그렇고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게 수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데서 대충 하나 한번 읽어보면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이게 끝이거든요. 붉어진다, 색이죠. 둥그러진다, 모양이죠. 근데 이 색과 모양, 이게 인간이 제가 아까 시청각의 가장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이 시청각적인 이 현존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 태풍, 천둥, 벼락, 날씨 아닙니까? 온갖 기상현상, 우주적이죠. 그리고 어떤 순환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몇 날 밤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달이 뜨거지고. 근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를 떠올리게 만들죠. 저게 저절로 동그래졌을 리가 없다 하면서 순환하는 시간 얘기를 하고 있고,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붉은색이 인간에게 주는 거는 어떤 강렬한 열정 같은 거거든. 그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기후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 설명 없잖아. 그냥 이렇게 나열할 뿐. 근데 이걸 읽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누구나 이걸 읽으면 누구나 하고 공감을 일으킨다고. 아, 그렇지 하면서 어디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시가 일으키는 공감은 사실은 사람들이 원래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필연적인 오류 가능성, 선입관과 언어의 한계, 논리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 못 떠올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자연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는데 그걸 자극하는 거죠. 그걸 자극하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몇 장면을 떠올리게 해줌으로써 자극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시다. 맞잖아요. 이거는 진짜 인지학적인 시 맞네. 인지학적인 시 맞네. 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분석과 해석과 해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 그 학교에서 수업은 이게 쉽다 해놓고 뭐 저자의 의도가 어떻고 이런 거 파악해라고 밑줄 쫙 그어가지고 뭐 무슨 자연주의 신이 무슨 신이냐고 온갖 걸 갖다 붙이잖아요. 그 슈타이너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하는 거야말로 시를 죽여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어떤 상징성, 원형성, 이게 힘인데 여기에 논리 분석을 해버리고 답정너를 정해버리는 순간 시는 죽는다. 시는 죽는다. 그리고 이 시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각 개인의
이제 마음을 움직일 텐데, 자극을 줄 텐데, 그 자극을 주는 어떤 빛깔은 다 다르거든요. 공통된 것도 있지만 다른 편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차들을 충분히 살려줘야 되거든. 그 편차들이 바로 개인의 고유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읽고 자기 마음에서 내 마음의 느낌이 충분히 이렇게 올라오려면 곱씹어야 되거든. 곱씹게 해줘야 되거든요. 충분한 어떤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거든. 그러면 시 읽을 때 분석하는 건 미친 짓이다. 시 읽을 때는 오롯이 시에 집중해서 읽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읽게 해서는 안 되고 소리내서 낭독해보고 혼자서도 읽어보고 남 앞에서도 읽어보고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어느 정도 반복하냐? 외울 때까지. 그래서 이 식구를 떠올릴 때 자기 마음에서 일으키는 어떤 느낌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6학년 때 배웠는데 중3 되니까 다르게 느껴지네? 하는 그 내면의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하게도 시 수업에 있어서는 분석 수업은 뒷전입니다. 그거는 뒷전입니다. 만약에 시인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든가 시인의 사상을 알아야 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과목에서 그 시대와 그 시대 쟁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과목에서 그냥 해놓고 시는 오롯이 시로서 시를 느끼도록 수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다양한 방식의 낭독, 그 다음에 암기를 통한 감상, 이게 시 수업하는 방식이다. 소설 수업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설 수업에서도 다 읽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읽어라. 근데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저자의 빙의 되거나 화자의 빙의가 돼서 근데 지금 저자의 메시지나 화자의 감정을 말하자면 표현해라. 그 요구를 하면 또 착한 우리 반 아이들은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애들이 소설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소설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자기가 직접 진짜 느낍니다. 우리 반 많은 애들이 노인가바다 하자라고 했을 때 자기들 다 읽어봤다, 너무 재미없었다, 뭘 그걸 떠올려 그랬거든요. 수업 끝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설이 영화보다 재밌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너무너무 재밌대. 왜냐면 한 번도 곰곰이 노인의 마음을 지 마음으로 일치를 안 시켜봤거든. 근데 시켜보고 그 마음이 자기 일상에서는 어떤 마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떠올려보고 하니까 노인의 고뇌 혹은 결단, 노인이 지금 세상을 대하는 태도 속에 깔려있는 어떤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주인공의 희노애락을 애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소설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아무리 장편 소설이라도 도입부에서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빵으로 1000페이지까지 달립니다.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된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이게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나에게도 그럴 법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요소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도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다루어가지고 이미 재미없는 시험 문제 예제풀이용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점수 맞춰야 되는 암기 대상으로 시나 문학을 다루는 순간 우리는 시 문학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로부터 바로 멀어져 버린다. 바로 멀어져 버린다. 이게 사실은 수업에서 제일 요체입니다. 요체고 그래서 시는 군말 없이 시어 자체를 통해서 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시어로 이미 완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시다. 그래서 시는 언어의 마술을 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마술을 부린 시가 또 최근에 이제 좋은 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예. 하늘과 땅이 사랑하여, 약간 제가 눈여겨볼 단어에 이렇게 딱 따옴표를 쳐놨는데, 사랑했대. 하늘과 땅이 사랑했대. 하늘과 땅이 사랑한다.
이러면 우리 에로티즘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죠? 자연스러운 어떤 그야말로 이 영적 교류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랑한 게 맞아, 그죠? 사랑한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이 사랑하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듯이 그럼 우리는 사랑과 창조라고 하는 이미지가 동시에 떠올라집니다. 이거를 섹슈얼리티로 전환시키면 번식의 문제가 되겠죠. 많은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물질주의인 거죠. 네.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피해갈 수 없지만 물질주의를 앞설 필요 없잖아요. 하늘과 땅에 사랑하여 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 시를 딱 보면 사랑하고 사람하고 생긴 글자 꼬라지가 비슷하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죠. 야, 사랑을 했는데 사람이 나왔다. 말 되네. 사람의 삶이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삶이라는 단어가 똑같네. 그죠? 사람은 펼쳐놓은 거고 삶은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낳았어요. 이 미음이 다시 바깥으로 나간 형상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알든 모르든 느껴질 수 있어요. 삶이라고 했던 시옷, 리을, 미음인데 이 미음이 독립해가지고 그죠? 할 때 또 종성도 미음으로 끝났죠? 이게 삶의 어느 일부가 마음이네. 근데 이 마음은 몸 밖으로 나가고 싶었대. 이 몸도 보니까 초성, 영성 다 미음이네. 이거 글자 모양만 딱 봐도 비슷하네. 근데 약간 다르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여기서 몸과 마음의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이건 천지의 사랑, 사람의 삶, 이거로부터 몸과 마음이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구나 하는 게 이미지상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몸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말이 됐다 그런데 알아. 말도 이 글자 생긴 꼬라지가, 그쵸. 마음, 몸, 말, 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죠. 예. 그래서 멀리 나가고 싶어서 말이 됐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그냥 한번 제시라서 제가 달기는 좀 민망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느껴보시면, 근데 사실은 이건 애건 어른이건 애들도 이유는 몰라. 근데 읽어보면 그럴듯해. 밑에 제가 영원한 생명 세상에 나와, 이건 제가 제자 원리를 어른들이 이해하라고 쓰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위에까지만 해도, 뜻, 그림, 이까지만 해도 애들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된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말이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 천지자연에 교류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하고, 인간의 말과 글하고,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한 무더기로 뭉쳐가지고 이게 생겨나고, 변해가고 하는 거구나. 하는 일종의 관이죠. 느낌이 들어갈 겁니다. 대추하늘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시는 이런 시가 인지학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괜찮은 시들을 얘기한 거고, 노인과 바다 파우스트에 대해서는 한마디씩만 하고 또 좀 다른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작품을 지금 제가 선정을 했는가 하면, 혹자는 파우스트 같은 그런 대작을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나이를 나눠서 가르치고 그걸 점수화하고 단계 에스컬레이터 해가는 건 그건 물질주의적 방식이에요. 난이도에 따라서 애들한테 말 못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애들한테 어떻게 외우게 합니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난이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담긴 이 의미가 뭔가가, 제가 공부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정말 큰 숙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뭘 아버지라고 하는지 뭘 영광이라고 하는 건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설마 물리적인 음식 줬다고 고맙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 여러 의문들을 저절로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아주 고난이도. 누가 주기도문을 난이도 낮다고 하겠어요. 네, 근데 애고 어른이고 외우잖아.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려간다? 아니에요.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나면 자기 의식 수준대로 반응하고 자극받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꼼꼼히만 읽으면 파우스트에서 초등학생다운 재미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실제로 초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요소도 되게 많아요.
마술사들이 등장하고 막 변신 로봇 같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환상적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아주 동화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장과 막들도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니 뭐 권력욕이니 그런 건 관심 없겠지. 러브 스토리도 별 관심 없겠지. 근데 호문클루스 넣으면 와 재밌다 그러겠지. 예. 그거는 나이대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 어떤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대작이고 파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교사가 어떻게 잘 가이드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연령대에 맞는 요소에 집중해서 얼마든지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교사들이 정형화된 별 근거도 없는 그 난이도별 확장, 예, 이거는 저 입시 공부 방법입니다. 입시 공부 방법이지 결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문학 작품 이런 데서 그 통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 그 노인과 바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아요. 그런데 분명히 열 몇 살짜리 애들이 노인과 바다를 재밌게 읽었대. 그 재미는 왜 재미를 줬을까? 노인과 바다에서 애고 어른이고 노인과 바다를 진지하게 읽으면 느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무엇인가 알겠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보상과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 의지의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 근데 그걸 읽었을 때 뭔가 뭉클한 게 오는데 그 뭉클한 게 오는 건 뭐냐면 자기 의지가 자극받는 걸 느끼거든.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노인이 멋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인다는 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거잖아. 애들 그 자극을 받는다니까요. 노인이 멋있다. 노인이 불쌍하다. 멋있다는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는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노인은 인간 의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고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은 나이를 먹어서 경험적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텔리겐차도 아니고, 그죠? 뭐 언어으로 보든지 뭐 지식인, 지성인 이 레벨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직업과 상관없이 학식과 상관없이 인간이 그야말로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영성으로서의 의지, 그게 삶에서 그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나. 노인과 바다 읽으면서 애들이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회피했던 때,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자기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노인이 보면 그 자기가 잡는 다랑어를 극히 존중하잖아요. 그리고 배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작은 새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 일렁이는 바다가 풍기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주변의 온갖 자연 대상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애들한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애들도 그런 경험 다 있단 말이야. 인간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 봤던 똑같은 강물도 내가 외로움을 느꼈을 때 봤을 때 강물의 느낌하고, 예, 뭔가 이게 놀이터로서 봤을 때 강물의 느낌은 너무 다르죠. 석양을 봤을 때 받는 어떤 느낌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느낌 너무 다르죠. 이거 애라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죠. 애라고 해서 못 느끼는 거 아닙니다. 노인과 바다가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예민하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으로 어떻게 일관된 의지가 깔려 들어가는 거, 그 의지가 왜 주변 세계에 대해 가지고 극히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희생할 준비도 돼 있고 헌신할 준비도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냥할 대상물에 대해서도 극히 애정을 표하면서도 또 사냥은 사냥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순논리적으로 보면 대립되거든요. 근데 감성적 차원에서는 두 개가 결합돼서 성화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애들이 느낄 수 있으면 이게 나중에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그 세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영적 사고, 모순을 통일시킬 수 있는 영적 사고의 큰 하나의 이미지로서 남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어 포인트를 저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했고 애들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냈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건데, 예,
시간이 오버할 줄 알았지만 역시 너무 빨리 오버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해 나갑니다. 시 수업은 이게 포인트고 소설 수업은 바로 이런 걸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 소설 수업이 너무나 소중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과목으로 보자면 인간의 영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시험 과목의 대상으로서 시소설을 다루면 이게 가지고 있는 원래적 위력과 가치를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현장에 있는 교사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 문학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공교육의 모든 교사분들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시스템과 제도가 참 입시 학벌 사회가 따라주질 않네. 이게 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뭐 말하려고 했더라? 문학작품.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까 다 했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으면 사실은 인간이 누구든지 내면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이 인간한테 삶에 대한 어떤 즐거움, 희열, 희망, 이런 강인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나 교육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안 다룬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애고 어른이고 간에 영혼의 문제가 외면될 때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반감이 충족이 안 되면 드디어는 냉소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냉소가 오래 가면 상대를 조롱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반감, 냉소, 조롱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진지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지빠네 이런 표현. 진지한 것 자체를, 진지하게 세상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냉소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는 뭐 오래된 사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문학 수업, 이거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들이 속으로 제일 조롱하는 수업이 뭐겠습니까? 이 수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 노인과 바다의 논을 읽으니까 멋있어. 막 가슴이 뛰어. 근데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웠어. 어부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맞겠지. 노인과 바다를 보고 나도 이런 어부가 되고 싶어. 그거 맞겠지. 파우스트를 보고 그 장막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사실은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 비극이 주는 영혼의 어떤 울림이 분명히 있지만 내 현실에서 절대로 그걸 겪고 싶지 않겠죠. 뭔가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내일은 아니고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고 내 인생에는 절대로 안 일어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작품을 볼 때하고 현실 세계로 딱 돌아오면 듣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네가 영향받은 그 영혼의 울림을 빨리 진정시키고 빨리 점수 따기 공부나 해라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진짜로 애들 상처받거든. 영혼이 상처를 받거든. 그러면 이제 냉소 조롱이 깊어지잖아요. 정말 교육에 해야 될 제 첫 번째 과제는 애들 영혼이 살아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하다못해 그레첸 같은 슬픈 연애를 하다가 목숨을 건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인생에서 이런 목숨 건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다못해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주더라도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내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내 존재 확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동물과 사투를 한번 벌여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미친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 감성을 존중해주고
인생에서 그런 감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애들은 그런 장면을 무조건 당연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닥치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서 안 떨어져 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첫사랑에 첫사랑 성공하는 사람도 있나? 시련을 안 겪어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별과 죽음과 소위 생로병사를 비롯한 팔고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말했던 팔고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겪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팔고를 겪었을 때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 어떨까? 자기 영혼의 감성이 교육 과정에서도 살아있던 사람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 아주 다를 겁니다. 영혼의 이 감성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게 왔을 때 이것도 자기 삶의 일부고 운명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소화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남의 일이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소설적 이야기라고 배워온, 점수 따기 시험용이라고 배워온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한마디로 얼이 빠질 겁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문제를 우리가 사실 거대한 어떤 비교육적이거나 반교육적인 이 사회 분위기나 구조 문제를 뭐 어떤 문화 영웅이 나와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나라고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그 어떤 영혼에 대한 각성과 존중을 교감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그 선한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도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비록 발도르프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지속적으로 못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어떤 영혼이 울리고 존중받은 그 느낌과 상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있어서 평생에 인상적인 한 장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문학 수업을 교사들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 좀 마치겠습니다.